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김예솔이라고 합니다. 제가 요즘 고민이 있어서 사연을 보내봐요. 전 지금 결혼식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결혼식이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네요. 여러분께서 제 사연 한번 들어봐 주시고 뒤에 나올 제 고민도 같이 고민해 주시길 바라며 이렇게 제 사연을 써보아요. 그럼 제 사연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1994년 10월 2일 오전 11시 저는 태어났습니다. 그날 우리 아빠는 너무 기뻐서 또 너무 슬퍼서 많이 우셨다고 고모가 말했어요. 아빠는 이쁜 딸을 갖게 되어 너무 기뻤고 또 딸을 낳다가 세상을 떠난 아내를 잃은 슬픔에 너무 슬퍼하셨대요. 맞아요. 제가 건강하게 태어난 날 우리 엄마는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엄마의 얼굴도 사진으로만 본 어리고 이쁜 모습 말고는 몰라요. 엄마 없이 아빠와 고모가 저를 키워주셨어요. 엄마가 없다고 해서 제가 우울하고 음침한 아이로 자라지는 않았답니다. 우리 아빠는 엄마와 아빠 목 모두 다 해주셨고 저를 끔찍이 아끼고 사랑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우리 고모는 예전에 결혼했다가 1년도 채 못 살고 남편의 폭력을 못 견디고 이혼하셨대요. 그 인간 말종인간 술만 마셨다 하면 그렇게 나를 때리는데 정말 죽을 것 같더라. 여자가 이혼하면 무슨 큰일 난 것 같이 보겠지만 맞아 죽는 것보다 낫잖아. 고모는 이혼하고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살았었대요. 자라면서 우리 엄마 얘기는 아빠도 해주셨지만 우리 고모가 참 많이 해주셨어요. 우리 엄마랑 아빠는 어릴 때부터 동네 친구로 자랐고 고모랑도 같이 놀아주는 좋은 언니였대요. 하얀 얼굴에 눈썹을 반달 모양을 한 웃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동네 남자애들이 첫사랑으로 꼽을 만큼 인기가 많았대요. 니도 얼굴 하얗고 팔다리 가느다란 것이 니 엄마 꼭 빼닮은 거야. 라고 고모는 말했죠. 외모는 코스모스 마냥 가녀리고 천상 여자였지만 하고 다니는 짓은 남자애 다를 바 없었다며 고모는 웃었습니다. 엄마가 어릴 때 남자애들하고 어울려서 비석치기도 하고 말뚝박기도 하는 장난꾸러기 같은 여자애였는데 그래서 아빠랑 친구처럼 오랫동안 지냈다고요. 그런데 니네 아빠가 언제부터 엄마를 여자로 가슴에 품고 있었는진 몰라도 고등학교 때 고백하더니 둘이 사귀더라며 고모가 놀려대면 아빠는 고만 치아라 마 하고 하면서 그 일이 아직도 부끄럽고 설레는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 오래 친하고 정을 나눠서 그런가. 니네 엄마 너무 빨리도 갔다. 이렇게 고모는 한탄을 하시고는 했어요. 아빠는 카센터를 하시면서 저를 키워주셨고 엄청 쓰리 열심히 일을 하느라고 평소에는 일찍 일을 나가고 밤늦게 집에 들어오셨어요. 늘 집에 오자마자 우리 퇴끼 어딨나 하고 저를 꼭 안고 볼에 뽀뽀를 해줬어요. 저도 아빠 왔나? 하면서 아빠 볼에 뽀뽀를 해주었고요. 아빠는 저를 무릎에 앉히시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제 이야기도 들으시고 둘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그래서 전 애정이 결핍되지 않고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야구 시즌이 되면 시간이 날 때마다 무조건 우리 부녀는 롯데 자이언트 유니폼을 맞춰 입고 야구장을 향했습니다. 롯데가 지는 날이 많았지만 지면 지는 대로 욕하고 이기면 이겼다고 기뻐하면서 야구를 즐기는 광팬이었죠. 그리고 아빠가 경기를 못 본 날은 제가 경기 내용을 해설자처럼 읊어가면서 아빠한테 설명해 주었어요. 학창시절 제일 괴로웠던 날은 학년이 바뀌면 담임선생님이 아빠 없는 사람 손들어, 엄마 없는 사람 손들어 이래가면서 제가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날 정도일까요? 그럴 때 쥐구멍에 숨고 싶을 만큼 결핍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최고의 아빠, 그리고 우리 고모 덕분에 기죽거나 슬프지 않았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팬티에서 피를 본 날, 고모에게 보여주니까 미리 준비하신 생리대를 주시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설명해 주셨어요. 저 학교에서 성교육 시간에 그런 거 다 배우고 이미 생리를 시작한 친구들에게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막상 당하니 당황하고 무서웠는데 고모가 있어서 다행이었죠. 아빠한테 이런 얘기를 물어보긴 좀 그렇잖아요. 그날 저녁 아빠는 쑥스러워하면서 장미꽃 한 다발을 저에게 내미셨어요. 네 고모가 그러더라. 딸내미 첫 생리는 숙녀가 되어가는 축하할 일이라고.
그렇게 전 엄마가 없다고 해서 부족함을 크게 느끼지 않고 컸습니다. 공부에 큰 뜻이 없었고 우리 아빠랑 고모도 사람이 건강하고 정직하게 살면 그만이라며 공부를 강요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대학교의 영어 영문학과를 다니다가 졸업하게 되었어요. 두 분이 대학까지 저를 키워주셨는데 저는 서둘러 취직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대학 친구가 자기가 여성 옷 쇼핑몰을 인터넷으로 창업할 생각인데 같이 하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전 패션과 옷을 좋아했고 그때 지원하는 일반 회사는 자꾸 떨어지니까 친구의 제안을 승낙했죠. 다만 그 친구가 대구 출신인데 대구에서 일을 하고 싶으니 같이 가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가족이 좋지만 대학생 시절부터 전 자취 한번 해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었어요. 겨우겨우 딸바 보인 아빠와 고모의 승낙을 얻어내고선 대구에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친구 아빠가 빌려주신 상가 사무실에서 컴퓨터 몇 대와 책상 등 사무용품을 들여놓고 사진 촬영 기구와 마네킹 등 온라인 쇼핑몰에 필요한 부품을 구입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여자 혼자 살 때는 안전이 최고라면서 몇 군데 받으신 오피스텔을 보여주러 대구에 올라오셨어요. 그중 사무실에서 걸어 다닐 수 있을 만큼 가깝고 시내와도 멀지 않은 넓고 환한 오피스텔을 선택하고 저는 첫 자취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우리 아빠랑 고모는 제가 타지에서 일하는 것이 걱정스럽고 서운한 눈치였어요. 하지만 철없는 저는 혼자 사는 게 너무 재미있었고 쇼핑몰 일을 배워가는 재미에 푹 빠져버렸어요. 새벽에 옷을 도매가로 띄워와서 분류하고 제가 모델로 그 옷을 입고 촬영했어요. 그렇게 촬영한 사진을 보정 작업을 한 뒤에 우리 쇼핑몰 사이트에 업로드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없는 청년 창업가니까 어디에 맡기면 죄다 돈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웬만한 것은 친구와 같이 배워가며 하나하나 직접 했어요. 그리고 저는 어떤 옷을 입어도 태가 나는 축복받은 몸매라서 우리 사이트의 전속 모델로 일했죠. 쇼핑몰을 창업하고 처음에는 방문자 수가 하루에 10명이 좀 넘더니 입소문이 나고 SNS 홍보도 열심히 했더니 금세 온라인 주문이 폭주했어요. 석 달 만에 매출 2천만 원을 달성한 친구와 저는 너무 기뻐서 방방 뛰었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야식을 먹기 위해 사무실 근처에 있는 단골 우동집에 들렀습니다. 사장님, 우리 이번 달 쇼핑몰 대박 찍었어요. 여기에서 제일로 좋은 술이랑 우동 스페셜하게 말아주소. 친구는 기분 좋은지 이술저술 다 시키고 우동에 교자만두에 그냥 먹고 싶은 건 다 시켰어요. 우리는 내일 또 새벽 5시에 옷을 도매로 띄워야 하지만 그게 중요한가요? 오늘은 그저 마냥 기뻐하고만 싶었어요. 창업 준비로부터 오늘까지 5달 동안 우리 정말 고생했으니까요. 이 우동집은 우리가 하루가 멀다 하고 점심으로 시켜 먹기도 하고 퇴근하고 와서 우동에 소주 반주하면서 들르는 단골집이었어요. 우동집 사장은 키가 185cm는 되어 보이는 체격에 야구선수 이대호를 닮은 푸근하고 귀여운 인상의 남자였습니다. 알고 보니 우리랑 동갑인 94년생이라고 해서 완전 더 친해져서 반말하는 친구가 됐죠. 진짜로? 와, 이제 이 친구들 부자 다 됐네. 기분이다. 오늘 음식은 내가 다 쏜다.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우리는 우동에 치즈 계란말이에 배달로 시킨 모듬회 등등 많은 음식과 소주, 막걸리 등을 섞어가며 먹고 마셨습니다. 한참을 재밌게 먹고 떠들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회사원 같은 아저씨 둘이 우리에게 오더니 추근대기 시작했어요. 역시 대구는 미인의 도시란 말이야. 아가씨들이 이 어째 이렇게 예쁘고 몸매도 좋아? 신나 보이는데 우리도 같이 놀자. 그러니까 머릿수도 딱 2대2 오늘 찐하게 놀면 되겠네. 아저씨들 분위기 잡치지 말고 가요. 같이 안 놀아요. 뭐라는 거야? 꼭 못생긴 것들이 더 난리야. 난 너 말고 옆에 아가씨가 이쁜데. 아가씨 우리 같이 나가서 한잔 할까? 싫어요. 저리 가. 하지만 두 남자는 아무리 거절해도 우리에게 치근대는 거예요. 그때 우동집 사장이 바에서 나와 그 남자 둘의 길을 잡아 끌었습니다. 아가씨들이 싫다잖아. 당장 가게에서 나가요. 뭐? 이 새끼 손님한테 뭐 하는 짓이야? 한번 붙어, 어? 붙어. 난 너 같은 것들 손님으로 안 받아. 앞으로 내 가게에 올씬도 하지 마라.
우동집 사장은 체격도 크고 근육도 많고 힘이 세 보이는 외모라 그런지 그 두 놈은 겁을 먹고 그냥 가게를 나가버렸습니다. 남자답고 멋진 우동집 사장님 이름은 박성수. 성수 씨는 이날 저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고 제가 마음에 드니 한번 만나보자고 고백을 했어요. 하지만 전 성수 씨를 단순한 친구 이상의 감정은 없었기 때문에 거절했죠. 다음날부터 성수 씨네 우동집에 가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혼자 먹고 오라고 내보내곤 했어요.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혼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무실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수 씨였어요. 우동이랑 주먹밥, 음료수까지 챙겨서 도시락을 저에게 내밀었어요. 예솔 씨, 내가 고백했다고 밥 먹으러도 안 오면 어떡해요. 나 그냥 원래처럼 단골 가게 사장님 할 거니까 우리 편하게 지내요. 알겠지? 이거 먹고 일해. 가뜩이나 말랐는데 더 살 빠지겠다. 성수 씨가 배려해준 덕에 저는 편하게 계속 우동집에 자주 들렀어요. 그리고 친구와 셋이서 친구처럼 아지트에 모여 수다 떠는 날이 오래됐죠. 가끔 지난번처럼 남자들이 명함을 주거나 핸드폰 번호를 따는 일도 있었는데 그때마다 성수 씨가 저를 지켜주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사귀자며 부담을 주거나 어떤 질척이는 행동 없이 지켜주는 마음에 점점 호감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부터 친구와 저는 쇼핑몰 운영 방식과 수익 배분에서 이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몇 번 다투고 감정이 상한 끝에 친구는 쇼핑몰을 정리하든지 저 혼자 맡아서 하든지 하라며 자신은 다른 창업을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어렵게 키운 쇼핑몰을 계속 하고 싶었기 때문에 친구에게 5천만 원을 주고 이후부터는 혼자서 운영하고 수익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가 1년 넘게 모은 돈을 친구에게 주었고 이제 혼자 운영할 생각을 하니 한동안 막막하고 힘들었어요. 그렇게 고민하는 과정에서 성수 씨는 저를 물심양면으로 정말 많이 도와주었어요. 원래 예솔 씨는 당쳐서 혼자서 운영하는 모습이 더 잘 어울려. 오히려 더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힘든 일은 다 나한테 맡겨. 성수 씨는 지금 우동집을 하고 있었지만 대학교 때 경영학과를 전공했다며 쇼핑몰 운영하면서 세금이나 관리 부분 등에서 많은 조언도 해주고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었어요. 그 덕분에 쇼핑몰은 친구가 나간 후 잠시 매출이 떨어졌는데 몇 달 지나지 않아서 원래의 매출로 회복하고 오히려 그 이상의 매출을 찍는 날이 왔어요. 너무 기쁜 나머지 퇴근하고 우동집에 달려가서 성수 씨의 목을 껴안으며 다 성수 씨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요. 나 이제 혼자서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성수 씨는 저에게 정말 잘했다며 축하해주고 격려해 주었어요. 그리고 친구가 나간 날부터 하루도 빼먹지 않고 퇴근한 저를 집에 바래다 주고 아픈 날에는 죽을 싸서 집에 갖다 주고 갔어요. 성수 씨가 제게 해주는 사랑은 우리 아빠와 같이 느껴졌어요. 이렇게 사랑해주는 남자를 또 만날 수 있을까? 전 이제 성수 씨 없이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성수 씨에게 고백하고 말았어요. 성수 씨, 나 이제 자기가 너무 좋아. 나 평생 자기 짝꿍 되면 안 되나? 성수 씨는 예상치 못한 제 고백에 어쩔 줄 몰라 했어요. 너무 좋고 행복하고 고맙다면서 그 다 큰 남자가 눈물까지 보였다니까요. 귀여운 내 남친. 그날부터 우리는 누구도 부럽지 않은 알콩달콩한 커플이 되었어요. 그런데 너무 알콩달콩했나 봐요. 그만 사고를 치고 만 거예요. 어느 날 술이 많이 취해서 우동집 뒤편 성수씨 자취방에서 그만 같이 밤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남녀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긴 하지만 문제는 그게 아니고요. 그날 처음 같이 밤을 보냈을 뿐인데 글쎄 아기가 생겨버린 거예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을 확인하고 전 당혹스러워서 어떻게 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어요. 그렇지만 성수 씨는 반대로 너무 좋아했어요. 많이 놀랐지? 근데 난 너무 기쁜데? 난 처음 본 순간부터 너하고 결혼하고 싶었어. 당연히 우리 애기도 갖고 말이야. 결혼도 하기 전에 이렇게 돼서 놀랐겠지만 이것도 하느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 우리 얼른 결혼하고 아이 낳아서 잘 기르자. 응? 성수 씨는 저를 달래주면서도 웃음을 감추지 못했어요. 너무 좋대요. 사실 저도 성수 씨도 외동이라 외롭다고 결혼하면 아이를 적어도 둘은 낳을 거라고 얘기하곤 했거든요.
처음에 저는 너무 두렵고 걱정되었지만 성수 씨 말대로 가만히 생각해보니 오히려 축복받을 일이라는 생각에 점차 임신한 사실을 수긍하고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딸이 타지에 가서 갑자기 임신까지 한 사실을 우리 아빠와 고모가 알게 되면 얼마나 놀라실까요? 성수 씨는 얼른 부산에 내려가서 인사드리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말에 바로 부산집에 갔어요. 오랜만에 집에 온 딸내미가 갑자기 웬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니까 우리 아빠랑 고모는 정말 놀라 보였어요. 하지만 두 분 모두 성수 씨를 크게 반겨주었고 맛있는 식당에 데려가셨습니다. 부산에 오랜만에 와서 아빠랑 고모를 보니까 마음도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임신해서 그런가 입맛이 엄청 도는 거예요. 식당에 있는 음식을 이것저것 와구와구 먹어댔어요. 아이고, 요 토깽이가 맨날 잘 안 먹더니만 오늘 와 이리 잘 먹노. 보기는 좋다. 많이 먹으라. 고모는 제 앞으로 음식을 이것저것 갖다 주시고 생선 가시를 발라주었어요. 아빠는 성수 씨에게 소주 한 잔을 따르시고 성수 씨도 아빠에게 소주 한 잔을 따라드렸죠. 예솔이가 남자친구를 인사시키러 온 건 처음이라 나도 좀 긴장되는데 한 잔 하지. 두 남자는 소주를 마시고 또 한 잔씩 따르고 그렇게 소주 한 병을 금방 비웠어요. 아버님, 고모님 처음 인사드립니다. 전 박성수라고 하고 우동집 하는 청년입니다. 제가 2년 동안 따라다녀서 우리 예솔 씨랑 겨우 사귀게 되었어요. 아빠와 성수 씨는 대화를 얼마 나누지 않았지만 서로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쩜 이렇게 키도 크고 인상도 좋은 것을 그 야구선수 이대호 닮았네. 안 그래? 고모 눈에도 그래요? 이대호 닮아서 더 친근해갖고 우리 바로 친구 먹었잖아요. 그런데 아버님, 고모님, 제가 오늘 폭탄 선언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 예솔이랑 결혼하고 싶습니다. 꼭 좀 허락해 주십시오. 이 얘기에 아빠랑 고모는 좀 놀라셨어요. 언젠가는 결혼시킬 딸이었겠지만 갑자기 이런 얘기를 들으시니 놀라시는 것도 당연하죠. 하지만 아빠와 고모는 저를 믿고 결혼을 승낙해 주셨어요. 우리 예솔이가 지 엄마 없어도 얼마나 예쁘고 착하게 컸는지 나는 늘 예솔이가 하는 거라면 믿고 응원해왔으니까 결혼할 남자도 내 믿네. 근데 내 딸 눈에 눈물 나게 하면 죽는다? 물론입니다. 제가 그러면 저 죽여주십시오, 장인어른. 성수 씨 대답에 웃겨 죽겠다는 듯 고모는 자지러지고 아빠는 뭐 이런 웃긴 놈이 있다면서 좋아하셨어요. 근데요, 아빠랑 고모 나 축하할 일 하나 더 있어. 우리 아기가 뱃속에 있대요. 임신 2개월. 속으로는 부끄러웠지만 이 엄청난 소식을 그저 담담하게 말씀드렸어요. 아빠랑 고모는 잠시 할 말을 잊지 못하셨지만 금방 웃으시고는 축하해 주셨어요. 아니 저출산 시대에 이런 애구자 녀석들을 봤나. 잘했다. 어차피 결혼할 사이인데 아이가 일찍 생기면 요즘엔 최고의 혼수라 안 카냐. 그러니까요, 오라비. 아이고, 나 벌써 할머니 되는 기가. 고모 할머니. 고모는 당장 베네저골이랑 아기 이불이며 집에 드릴 게 한가득이라며 아기를 기다리는 눈치셨어요.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우리 집 가족은 모두 성수 씨를 반겨주고 마음에 들어하셨죠. 그리고 아기까지 모두 축하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성수 씨는 자기 부모님에 대해 설명한 적이 별로 없었어요. 가끔 제가 어떤 분이신지 집안 분위기는 어쩐지 물어봐도 그냥 보통 분들이지 뭐 라며 자세한 이야기를 피했어요. 저는 우리 집에 결혼 승낙을 얻었으니 성수 씨 부모님을 찾아뵙고 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성수 씨는 당연히 승낙을 하실 거니까 걱정 말고 바로 상견례를 드리자고 했어요. 성수 씨의 말을 믿고 아빠와 함께 상견례 자리를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화목해야 할 상견례 자리는 그야말로 전쟁터와 같았어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이제 이야기해 볼게요. 상견례는 일하시는 아빠를 배려해서 부산에 있는 한 중식당에서 이뤄졌어요. 예비 시부모님은 중후한 인생으로 인상을 찌푸리는 표정을 하고 들어오셨죠. 안녕하십니까, 사돈어른. 제가 일한다는 핑계로 여기 부산까지 오시게 해서 불편하셨죠? 얘 있는 집안 같으면 어디 시부모를 자기네 부산에서 보자고 하나.
아버지는 은퇴하셔서 시간 많으시잖아요. 장인어른은 사업으로 바쁘시니 부산에서 뵙자고 제가 우긴 거예요. 그런데 말이래. 니들 결혼도 하기 전에 아기 생겼다며. 망측하기도 하지. 예전 같으면 어디 낯짝 팔려서 이런 얘기를 하겠냐마는 뭐 요즘은 속도 위반 뭐 그런 거 흠이 아니라면서. 근데 그것은 다 요새 젊은 애들이 하는 얘기고 나는 좀에 걱정이 되는데 말이야. 우리 아들 말고 또 다른 남자 만나고 춤추는 나이트 다니고 그렇게 놀던 가수나는 아니었는지요, 우리 며느리. 아무리 아랫사람이지만 할 말이 따로 있지 상견례 자리에서 물으실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비 시모의 말에 아버지는 전보다 더 얼굴색이 안 좋아지셨습니다. 당연하죠. 내 딸 보고 몸 함부로 굴린 여자 취급인데 어느 아버지가 그 말에 충격을 안 먹겠습니까? 아니, 우리 엄마 치매 왔어요? 지금 무슨 얘기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솔이가 제가 2년 동안 친구를 지내면 너무 참하고 괜찮아서 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 아니에요. 사귀는 것도 내가 조르고 아이 생겨도 제가 낳아서 잘 기르자고 설득해서 겨우 결혼 승낙 따낸 건데 모르는 말씀 마세요. 네, 성수 씨가 아기 낳아 키우자고 저를 설득했어요. 결혼도 마찬가지고요. 저 이런 일 처음이고 지금까지 저를 제 일로 알고 키워주신 아버지 앞에서 이런 얘기하는 게 그 자체가 너무 부끄럽네요. 어머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되바라진 여자 아니에요, 저. 정말이지 분위기는 험악했습니다. 아이고, 내 실수했네. 그냥 지나가는 말이려니 하고 이해해요. 그보다 원래는 무슨 옷 장사를 했다는데 이제 임신했고 낳으면 어떻게 할 계획인 건지 그냥 백수로 있는 이보다 아들이 하는 우동가게 같이 하면 되지 않아요? 예비 시모는 제가 무슨 동네 구멍가게 수준의 옷가게를 하는 줄 알았던 모양입니다. 아까부터 저와 아빠를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저도 이제 슬슬 감정이 올라왔어요. 그냥 옷장사 아니고요. 온라인 쇼핑몰이에요. 옷이나 가방 등 꽤 크게 판매하는 사이트예요, 어머님. 제 쇼핑몰 매출이 꽤 큰데 그거 아시고 접으라고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잘 되는 달에는 고정비용 빼고 순수익만으로도 월 2천은 넘는답니다. 우동집은 어때요, 성수씨? 아유, 엄마, 무슨 그런 거 갖고 말씀하시면 웃잡니까? 저 아버님, 죄송스럽지만 저희 가게는 순수입이 월 400이 될까 말까 합니다. 우리 예슬씨에 비해 많이 부족하죠. 남친은 우리 아버지를 향해 자신의 부족한 수입에 부끄러워했습니다. 아니, 내는 그런 걸로 사람 평가 안 한다, 아이가. 자네가 돈 많은 집에 잘 보는 사이라서 내가 허락했겠나? 그저 인성 바르고 착실한 모습 봤으니 그런 게지. 나도 자영업자일세. 우리 예솔이 키우면서 지금까지 성실 정직으로 사업 일군 사람이야. 젊은 사장 시절에는 이런저런 고생도 해보는 거야. 그래야 나중에 큰 사업도 잘하게 된다고. 마음이 넓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오히려 남자친구가 주눅이 들까봐 생각해 주셨죠. 이쯤 되면 사람이 이제 자기 고집 꺾고 분위기 맞춰서 잘 얘기 마무리하면 좀 좋겠어요. 하지만 남자친구의 부모님은 전혀 그럴 마음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시부의 얘기에 저와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사돈 어른은 무슨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예, 부산 영도에서 카센터 하고 있죠. 뭐 꼭 카센터? 참, 아까 큰 사업 어쩌고 말씀하시길래 저는 뭐 대단한 사업 하시는 줄 알았더니만 카센터 하시는 기고. 내는 우리 대구에서 아주 오랫동안 공직에 있었지요. 사급까지 갔다가 정년 앞두고 건강이 좋지 않아서 좀 일찍 퇴직하기는 했는데 어쨌든 옛말로 치면 관직에 있었다 아닙니까? 우리 집안하고 사등댁하고 격이 좀에 안 맞는다 싶죠. 예비 시부는 아버지가 카센터 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비웃고 거들먹거리기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착한 남자친구가 저런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는 것이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식당 종업원이 와서 후식 메뉴를 물어보았습니다. 시모는 그 종업원을 보고는 째려보며 소리를 빽 지르는 거예요. 여기가 어느 자리라고 눈치도 없이 어른들 얘기하시는데 말을 끊어? 그런 시모를 보고 저는 암담한 심정이었습니다. 지금 저 종업원의 모습이 시댁에 있는 제 미래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는 것은 괜한 걱정일까요?
우리 집에서는 아무리 환경미화원이나 식당 종업원 등 사회적 지위가 낮은 직업을 가진 분들이라도 이렇게 막대하는 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장 낮은 처지의 사람을 대하는 모습,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밑바닥 모습이라고요. 점점 예비 시부모님은 실망스럽기만 했습니다. 그 뒤에 시부는 자기가 공직 생활을 해서 공무원 연금이 나오고 대구에 자가인 아파트도 있다. 우리 아들 결혼할 때 아파트 전세 정도는 해줄 수 있다. 요즘 시대에 이 정도로 노후 준비 갖춘 시부모는 별로 없으니 당신 딸내미는 참 시집 잘 온 거라고 그런 자랑질로 한참을 떠들어대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 아니셨는데 예비 시부의 거만한 자랑질과 모욕을 겨우겨우 참고 계신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기분이 걱정돼서 저는 계속 가시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 딸 자식 가진 입장에서 안심이 되네요. 그래, 애들 신혼집은 어떤 데로 생각하십니까? 그거야 당연히 대구로 와야죠. 대구에 한 10년쯤 된 아파트 전세가 2억이 좀 넘는다 카이. 거기에 얻어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산 많다고 자랑하시니 저는 한 10억쯤 하는 신축 아파트 사주는 줄 알았죠. 부산 해운대 앞에 고층 아파트들은 30평대가 한 10억이 좀 나가니까요. 그런 데가 괜찮지 않겠습니까? 먹고 10억? 10억이 누구 이름인겨? 우리 아들 신혼집은 그렇게 비싼 데로 먹고 죽을래도 그런 돈 없죠. 아니, 사돈 어른은 돈이 그리 우습디까? 고작 카센터 하면서 무슨 돈 얘기를. 이래서 기름때 묻은 집안과는 상종을 안 하는 법인데. 아유, 아들 자식 때문에 얽혀갖고는 참. 우리같이 명망 있는 집안 만난 것을 운 좋은 줄 알아야지. 더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말씀이 심하시네요. 지금까지 좋은 날 망치기 싫어서 참았는데 나 이런 집안과 결혼 못해요. 성수씨 미안해요. 부모님들이 상식 이해하네요. 아빠 가요. 아빠는 너무 어이가 없다는 듯이 한참을 웃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빠의 웃음에 거만하던 시부, 쭉 찢어진 눈으로 의심하던 시모도 성수씨까지 어안이 벙벙하게 있었어요. 이 양반이 아주 웃긴 양반이구만. 아니 고작 재산 10억도 없으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거들먹거린 거라고? 이보시게 내가 운영하는 카센터가 부산에만 7개요. 그중 2개는 내 건물에 있는 카센터고 아까 말한 해운대 고층 아파트는 우리가 50평대에 살고 있었으니까 우리 딸 신혼집으로 30평대면 되지 않나 싶었던 거고. 근데 고작 2억대 전셋집 마련해준 걸로 보아하니 내 귀한 딸내미 엄청 부려먹고 구박할 것 같은 양반들이네. 어? 똥 밟았다 생각하고 내는 이제 당신들 안 봅니다. 박서방, 미안한데 우리 딸 그 집에 못 주겠네. 그만 보세. 그렇게 마지막 말을 남기고 아빠는 나가셨습니다. 네, 아빠의 말씀은 모두 사실입니다. 아빠가 누구의 도움 없이 혼자서 카센터에서 밤늦도록 일하시고 손님들을 진심으로 대하신 결과 지금 7개의 카센터 사장님이세요. 다 합치면 연매출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카센터의 개수만 늘리신 게 아니에요. 카센터 끼고 5층짜리, 4층짜리 상가 건물도 갖고 계신 건물주입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최고 아파트가 해운대에 분양할 때 그 브랜드 아파트 말이에요. 그때 현금 전액을 주고 50평대 펜트하우스급 집에서 아빠랑 저 그리고 고모까지 셋이서 살기 시작해서 주변의 부러움을 살 정도예요. 우리 아빠가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산가라는 얘기를 듣고 성수 씨와 그의 부모들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니 말도 안 돼. 지금 네 아버지 헛소리 하시는 거지? 맞지? 니는 뭐 대구에 뭐 오피스텔에서 지낸다 하면서 무슨 해운대 아파트고 카센터가 뭐? 7개? 당연히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성수 씨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괜히 우리 아빠 자산 얘기 듣고 돈 노리는 놈들 꼬일까봐 싶어서 저 어디에 대고 우리 아빠 부자인 거 비밀로 하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빠 도움이 없이도 저도 잘 벌고 살고요. 아까도 성수 씨 아버님이 자산 얘기하시는데 솔직히 웃음이 나더라고요. 우리 집에 비하면 10분의 1도 안 되실 것 같은데 어쩌죠? 우리 결혼은 없던 일로 하겠습니다. 아기 문제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성수 씨 미안해요. 우리 이제 그만하죠. 저도 그렇게 상견례 자리에 나와서 그 뒤로 성수 씨의 연락, 그의 부모님 연락 모두 씹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와보니 아빠는 집에서 양주를 드시고 계셨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고작 그런 집안과 결혼하려고 해서.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그런 듣지 않아도 될 얘기 듣고 수모당한 거 정말 미안해요. 저는 냉장고에는 소고기를 굽고 김치랑 해서 안주를 갖고 아빠 앞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안주랑 같이 드세요. 그리고 웬 양주예요. 평소엔 소주만 드시면서. 내가 진짜 좋은 날이나 진짜 기분 더러운 날, 그 둘 중 하나가 걸리면 이 양주 꺼내들지 않겠냐. 예솔이니 그 결혼 어찌할 끼고. 저 그 집에 시집 못 가요. 아기는 제가 좀 더 생각해보고 정할게요. 우리 딸은 늘 현명하고 똑똑했지. 네 엄마 닮아서. 네가 알을 낳아서 키운다 해도 지운다 해도 난 다 우리 예솔이 뜻이랑 같이 할 끼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하지도 말고 속상해하지도 말고 더 좋은 남자 만나라. 저는 아빠 어깨에 얼굴을 묻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성수 씨는 매일 저에게 10통이 넘는 전화에 문자에 톡을 보내면서 저에게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애원했습니다. 저도 성수 씨와 인연을 끊는 일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 성수 씨 얼굴을 본다면 제 결심도 무너질까봐 무서웠어요. 웃긴 것은요, 성수 씨의 어머님도 저에게 가끔씩 전화를 하거나 연락을 달라고 문자를 보낸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상견례 자리를 만드셨을 때는 이 결혼 반대하시는 입장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저에게 연락을 하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 아버지의 재산, 그것 때문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더더욱 치가 떨리는 시부모님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산책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우리 아파트 앞에 성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아니, 성수 씨가 여길 어떻게 알고. 내가 아버님께도 사정사정했어. 2주 동안 매일 부탁드리니까 한 번만 만나보라면서 집 가르쳐 주셨어. 예술아, 잘 지냈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는 거지? 우리 애기도 별일 없고? 나 그동안 잘 지내지 못했어. 지옥에 있다면 이런 기분일까? 정말 딱 물에 코 박고 죽고 싶은 심정이더라. 우리 부모님이 또 내가 너무 싫어졌겠지. 그런데 오늘 내 얘기 한 번만 들어줘. 내 얘기 듣고 한 번만 더 생각해주라. 어? 그리고 근처 카페에 가서 성수 씨의 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수 씨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거뭇하게 수염이 나 있고 얼마나 울었는지 눈은 퉁퉁 붓고 충혈되어 있었어요. 며칠 사이 몰라보게 얼굴살이 쏙 빠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였는데 그 모습이 너무 짠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나서 성수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성수 씨의 아버지는 경북대학교를 나와 판검사가 되기 위해 몇 년 동안 사법고시를 준비했다고 해요. 성수 씨 친가댁에 의사도 있고 구의원도 있고 소위 명망 있는 집안인 모양이었던 탓에 성수 씨 아버지에게 집안에서 거는 기대가 컸다고 해요. 하지만 번번이 사법고시에 떨어지고 나이 30이 넘어서도 합격할 가망이 없어 보이자 공무원으로 취직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아온 내내 공무원 생활을 만족을 못하신 거죠. 집안에서는 덜 떨어진 아들 취급하시고 본인도 박봉에 어디 가서 내세울 것도 없는 하급 공무원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아마도 아버지는 가슴에 그런 컴플렉스가 컸을 거라고 성수 씨는 생각한대요. 불행하게도 아버지의 컴플렉스는 자신의 아들에게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외동아들이니 어릴 때부터 성수 씨 부모님은 엄청난 공부를 성수 씨에게 강요했다고 해요. 대구 수성구에 이사가서 좋은 학군의 학교에 입학할 것을 강요하기도 했고요.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님이 성수 씨 책상 옆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서서 감시를 해왔다고 하네요. 학교에 다녀와서 가방만 바꿔서 학원 뺑뺑이를 돌고 밤늦게 집에 와서는 그날 무슨 공부를 했는지 아버지께 보고해야 했다고 합니다. 성수 씨는 착한 사람이고 부모님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열심히 공부하고 부모님 말씀을 따랐대요. 하지만 중학생이 돼서는 자기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절대 부모님 기대만큼 명문대에 법조인이 되기는 어렵겠다고 느꼈답니다. 어릴 때부터 주방에서 요리를 좋아해서 중학교 진학삼당을 다녀오신 부모님에게 처음으로 자기의 목소리를 내보았다고 해요. 아버지가 저에게 기대하시는 바를 알고 열심히 공부했지만 저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요.
죽어라 공부해도 반에서 10등원 해도 못 들겠는걸요. 차라리 제가 좋아하는 요리 배우고 싶어요. 전 요리사가 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수 씨 아버지는 무척 화를 내며 쓸데없는 놈 취급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더 과외를 늘려 정말 숨 쉴 틈 없이 공부를 시키셨답니다. 결국 성수 씨가 원하는 스카이 대학교에 떨어지고 나서는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대요. 빈집에서 화장실 샤워봉에 끈을 걸어서 목에 매보았다고 합니다. 자신이 너무 쓸모없는 벌레 같은 존재라는 생각에, 그리고 부모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 앞으로가 무섭고 막막한 기분에 충동적으로 자살할 뻔했다네요. 하지만 자살 시도를 실패하고 집 밖에서 하염없이 돌아다니다가 문득 포장마차에 갔답니다. 예솔아, 정말 인간이 우습다. 자살하려는 놈도 배는 꼬르거리더라. 그래서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뭘 할지 몰라 가만히 서 있었어. 그러니까 주인 아주머니가 내가 안 돼 보였는지 우동 한 그릇 말아서 내미시대. 난 그 우동을 허겁지겁 먹으면서 그 맛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 그때 처음 다시 살아봐야겠다고 생각했어. 나중에서야 난 우동집 사장이 됐잖아. 그게 날 행복하게 해주는 거라는 걸 알게 되었기 때문이야. 그 후로 성수 씨는 수능 성적에 맞춰서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냥 대학교에서는 호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뭔가 하고 싶어 간 게 아니라 부모님 눈치로 성적에 맞춰간 대학교에 과였으니까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대학교 때 음식점 알바로 모은 돈을 가지고 포장마차를 차렸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하다 보니 자신만의 우동 가게까지 열게 된 거죠. 성수 씨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줄 미처 몰랐습니다. 늘 밝고 긍정적인 사람이었거든요. 성수 씨, 너무 힘들었겠다. 부모님은 어떻게 인정해 주신 거야? 아니, 우리 부모님은 아직도 자기 아들이 우중집 사장이란 얘기를 친척들이나 밖에다 하지 않으신가 봐. 뭐 로스쿨 준비하고 있다고 둘러대는 것 같은데 난 상관없어. 내가 대학교 이후로 부모님이 날 실패자로 보는 시선에 이젠 아무렇지 않아졌거든. 예술아, 너 정말 나랑 헤어질 거야? 우리 아기는 어떻게 하고? 난 성수 씨네와 가족이 될 자신이 없어. 나도 성수 씨가 싫은 게 아니라, 그래서 오늘 내가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거야.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내 불행한 어린 시절로 동정사려는 게 아니야. 우리 부모는 혈육이고 호적상의 부모일 뿐 내가 진짜 함께하고 싶은 가족이 아니야. 내가 앞으로 함께하고 싶은 사람은 오직 너와 우리 애기, 그리고 장인어른이셔. 난 얼마든지 우리 부모님과 헤어질 수 있어. 하지만 너는 안 돼, 예솔아. 너 없이는 살 수가 없어. 성수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성수 씨의 진심을 알고 나서 저는 성수 씨를 믿고 결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성수 씨와 아빠가 계시는 카센터로 가서 아빠를 설득했어요. 성수 씨는 저에게 말했듯 진심을 다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앞으로의 계획까지 모두 아빠에게 털어놓았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 아빠는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그리고 성수 씨를 껴안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앞으로 자네만 믿네. 그날 아빠는 집에서 그 양주를 꺼내 우리와 함께 기쁨의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오늘은 기분 좋은 날이니까 마시는 술자리였죠. 그렇게 우리는 다음날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하고 제 오피스텔에서 지내며 신혼생활을 했습니다. 결혼식은 아기 낳고 형편 보면서 차차 하기로 했죠. 제 임신한 배가 점점 커지면서 변비며 입덧이며 몸이 하루가 다르게 힘들어졌어요. 아버지와 남편의 설득대로 온라인 쇼핑몰을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태교에 전념하며 평화로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남편이 하는 우동집의 건물주인이 월세를 올려달라고 했어요. 가뜩이나 매출이 많지 않았는데 월세까지 오르니 우리는 고민이 되었습니다. 친정 아빠에게 상의를 드리니 아빠는 두 번 생각도 안 하시고 말씀하셨죠. 박서방, 우리 영도에 있는 카센터 월 매출이 얼마인 것 같나? 3천만 원이야. 인건비나 이런저런 비용 빼고 내 주머니에 꽂히는 돈이 1,000만 원은 넘지. 나도 이제 나이가 60이 넘었어. 혼자서 7개를 다 하기엔 슬슬 무리가 오던 차에 우리 이렇게 하면 어떻겠는가? 내 밑에서 배워가면서 자네가 카센터 한 개를 맡아서 하는 거야. 그리고 지금 예솔이 오피스텔 그 작은 데서 둘이 나중에 애기 낳고 어찌 살겠는가.
50평 넓은 아파트에서 나와 고모밖에 안 사는데 부산 아파트로 들어오는 방법도 생각들 해봐. 아빠의 말씀은 우리 입장에서 여러모로 좋은 생각이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처가에 살고 일도 배우는 게 괜찮을까 싶어 좋은 티를 막 내지 못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남편이 너무 잘 됐다며 박수까지 치는 거예요. 아버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면야 저야 너무 좋죠. 아버님 밑에서 배우면서 카센터 운영도 할 수 있다니. 저는 정말 예솔이를 만나 행운인 남자예요. 그 좋은 해운대 아파트에 같이 살아도 되겠습니까? 안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시겠다는 대구 아파트 물리치고 우리 예솔이랑 애기 오피스텔에서 지낼 생각에 막막했거든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용돈은 넉넉히 꼭 챙겨드리겠습니다. 남편은 대릴 사이로 들어가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아빠의 도움에 감사해했어요. 저는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 홀로 사시면 얼마나 적적할까 하는 마음이 늘 한켠에 있었어요. 그런데 저와 제가 사랑하는 남편, 아기까지 모두 한 집에서 살 수 있다니. 저는 남편이자 오빠를 얻은 것만 같았죠. 며칠 안 되어서 대구의 자취집과 남편의 우동 가게를 정리하고 우리는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착실한 우리 남편은 카세터 일을 금방 배우고 또 재미있어 했습니다. 게다가 성격 좋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니 카세터는 입소문이 더 나서 매출이 늘었고요. 남편이 생각보다 너무 잘해내니까 아버지는 웃음이 끊이질 않으셨어요. 평생 일궈온 카센터를 남의 손에 넘기는 것이 늘 한이었는데 내 자식에게 물려줄 수 있으니 이제 걱정거리가 하나 없다고 좋아하셨습니다. 남편은 나중에는 카센터 2개를 맡아서 하게 되었죠. 그리고 아버지와 남편이 버는 월 수입은 의사나 변호사 부럽지 않은 수준이었어요. 그러다가 저는 튼실한 남자아기를 순산했습니다. 3.7kg에 우량하였지만 임신기간 동안 운동을 열심히 했더니 아기를 낳고도 아픈 데 없이 건강하게 말이에요. 친정아빠와 고모는 손주를 보시고 정말 그렇게나 기뻐하셨어요. 우리 가족이 아기를 보며 매일매일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데 남편의 부모님이 떠올랐어요. 어느 날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남편, 혹시 우리 아기 낳은 거 부모님이 아셔? 한번 보여드려야 하지 않을까? 그래도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시잖아. 가끔 연락은 하시는데 나는 이제 그 집 아들 아니니까 우리 애기 꼭 보여드려야 할지 모르겠네. 저는 마음이 불편해서 아기 사진 몇 장을 시모에게 문자로 전송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모는 그 뒤로 아기가 잘생겼다. 아들이라 그런지 성수를 많이 닮았다. 아기는 모유수유 하는지 아픈 데는 없는지 이것저것 물어보셨습니다. 살갑게 이야기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아기에 대해 몇 번 연락을 드렸죠. 사실 아들을 잃어버리고 태어난 손주도 못 보시니 얼마나 상심이 크실까 싶었어요. 저와 아빠에게 한 못된 말들도 기억이 나지만 사람인지라 또 그렇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에 오랜만에 아빠와 남편 저 이렇게 셋이 야구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우리 집은 골수 롯데팬인데 남편은 삼성팬이라 따로 앉아야 하나 이러고 있는데 아닌데? 나 이제 롯데팬인데 내 유니폼도 샀지롱. 이렇게 롯데 유니폼을 꺼내 보이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렇게 셋이 유니폼을 맞춰 입고 간만에 목이 터져라 응원하면서 야구를 보고 왔습니다. 여러분, 야구 경기장에 간 이날 저는 인생에서 가장 황홀한 순간을 맞이했어요. 야구 경기 도중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다녀와 보니 글쎄 아빠가 플랜카드를 들고 계셨고 남편은 꽃 한 다발과 반지를 들고 무릎을 꿇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플랜카드에는 내 인생의 행운 예솔아 나랑 결혼식 하자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예상치 못한 광경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행복한 결혼 생활 중이었지만 면사포 한 번 쓰지 못하고 아기까지 낳은 것이 아쉬웠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프로포즈까지 받으니 그것도 우리 아빠와 남편이 함께 이벤트를 준비해서요. 남편이 껴주는 반지를 받고는 바로 남편을 와락 안았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계신 응원 팬들도 환호를 보내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엄청 스리 축하드립니다. 행복하이소. 제 인생에 이렇게 행복한 날도 있나 싶어서 감동의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빠도 울고 계셨습니다. 그날부터 결혼식장을 예약하고 스드메 회사를 예약하는 등 결혼식 준비를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모에게 아기 사진과 함께 오랜만에 아들 얼굴 보시라고 야구 경기장 사진도 같이 보내드렸어요.
근데 돌아오는 시모의 문자는 기가 막혔어요. 지금 남의 아들 뺏어가 산 것도 모자라서 응원하는 야구팀도 받고? 우리 집안은 무조건 삼성 라이온즈야. 니네 시아버지 열받아서 길길이 날뛴다. 당장 성수한테 삼성으로 바꾸라고 해. 안쓰러운 마음에 조금 잘해드리려고 했는데 역시 이분들은 안 되겠다 싶더군요. 아들을 뺏는다. 야구팀이 뭐 그리 중요하다고 이러실까요? 그래서 이 이후로는 연락을 주셔도 답장을 드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결혼식을 준비하는 와중에 아빠가 제게 말씀하셨어요. 예솔아, 박서방 부모님 말이다. 물론 우리에겐 왼수 같은 사람들이지만 그래도 네 남편 부모님이시다. 결혼식 하는 것도 알려드리고 예단이나 예물 같은 형식들 남들처럼 밟아야 안 하겠냐. 아빠의 말씀에 저도 같은 생각이었기 때문에 남편에게 아빠 말씀을 전달해줬어요.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챙기는 자기와 아버님 마음은 충분히 알고 고마워. 하지만 난 우리 부모님 잘 알아. 결코 바뀌었을 분들 아니야. 결혼식이랑 우리 애기를 빌미로 또 간섭하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실 거야. 난 지금이 행복해.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마음 편하고 진짜 가족과 사는 기분이거든. 남편은 결혼식에 자기 부모님을 초대하는 것을 반대했어요. 저는 이제 2달 뒤에 결혼식을 앞둔 행복한 신부예요. 하지만 아기를 키우고 결혼식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돼서 지금까지 여러분께 제 사연을 말씀드렸답니다. 시부모님께 예단도 드리고 결혼식에 참석하시게 해야 할까요? 저와 아빠는 그것은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왜인지 남편은 지금처럼 시부모님과 모르는 사람처럼 지내길 원해요. 며칠 전부터 남편이 시부가 보내준 문자를 보여줬어요. 이 근본 없는 자식아, 애비애미 무시하고 남의 집에 들어가 사니까 좋으냐? 불효하는 놈은 하들이 가만두지 않는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집에 당장 들어와. 네 처가가 돈 좀 있다고 이렇게 망아지처럼 버티는 모양인데 사람은 자고로 번듯하게 존경받는 직업을 가져야 하는 거야. 그깟 기름때 묻혀서 번 돈 좀 있다고 넘어간 거? 그러다가 사업 쫄딱 말아먹고 나서야 부모님 찾아올 거다. 본가의 당숙어른이 네 소식 궁금해하시는데 내 할 말이 없더라. 죽은 것도 아닌 산자식 소식을 며느리가 보내는 문자 몇 개만 주는 게 말이 되냐? 손자 안고 집이랑 상주 본가에 응당 인사를 해야지. 지난번 시모의 문자도 그렇고 남편이 보여준 시부의 문자를 보니 그분들은 바뀔 수 없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시부모님은 갑질하려다가 지금 졸지에 하나뿐인 아들마저 잃어버렸어요. 그런데도 그분들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떠세요? 이런 시부모님도 용서하고 결혼식도 모시고 아기도 데리고 가서 시부모님 대접을 해드려야 하나요? 남편은 아직까지도 강경하게 시부모님과 만나는 것을 반대하고 있어요. 제 사연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린 동생, 딸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제 고민을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언을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려요. 남겨주신 댓글을 보고 결혼식을 어떻게 할지 결정하는데 큰 힘이 될 것이에요. 그럼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을 곱씹을 때마다 많은 생각과 감정들이 휘몰아친답니다. 거두절미하고 저는 서울에 상경한 지 딱 10년 만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태어난 이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줄곧 지방의 중소도시에서만 살아왔는데요. 대학을 서울로 가게 되면서 처음으로 부모님의 품을 벗어나게 되었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제가 처음 품에서 떠나보낸 자식이 아니랍니다. 저는 3남매 중 막내거든요. 위로 오빠, 언니가 있어요. 둘은 연년생인데 제가 막둥이로 태어났어요. 막내인 제가 서울로 떠나게 되자 부모님께서는 귀농을 결정하셨어요. 제가 대학에 최종 합격했던 날 아빠가 먼저 엄마에게 넌지시 눈을 띄우셨죠. 작년에 첫째 장가 보내고 자취하며 직장 다니는 둘째도 내년쯤으로 결혼 시기를 보고 있다 하고 이제 우리 막내도 대학 가느라 집을 떠나게 됐으니 슬슬 우리도 아파트 생활 청산하고 시골로 가는 게 어때? 내가 당신이 그 얘기를 왜 안 하나 싶었다. TV에서 고즈넉한 시골 생활만 보면 자꾸 사람은 저렇게 자연과 벗삼아 살아야 하는 거라고. 그렇게 시골 찬양을 해대더니 다시 시골로 가고 싶어 할 줄을 내가 진작 예상했지.
그래요. 나도 시골에서 태어난 몸. 우리는 천성도 운명도 시골인가 보네. 다시 갑시다, 시골로. 정말이야? 밭 가꾸고 양파 심고 마늘 심고 이런 거 귀찮은 노동인 것 같다면서 저번에 투덜거리길래 나는 내심 시골 생활하기 싫다고 그럴까봐 걱정하고 있었는데 쇳불도 단김에 빼라 했다고 당장 이 집부터 내놔야겠어. 엄마가 흔쾌히 귀농에 동의하시자 아빠는 집 정리부터 들어가셨어요. 졸지에 저는 상경과 동시에 본가를 시골로 두게 됐죠. 그래서 대학 다니는 내내 집에 자주 못 내려갔던 것 같아요. 멀기도 했고 시골은 교통편이 좋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모님은 원래 시골 생활을 하셨던 분들이셨기에 언제 도시 생활을 하셨냐는 듯 금세 논과 밭으로 둘러싸인 시골에 적응을 하셨고요. 저희 오빠와 새언니 부부가 뜻이 맞아서 조용한 생활을 하기를 둘 다 원했기 때문에 부모님 댁 근처로 이사를 가게 됐어요. 저희 언니는 제가 대학 졸업하기 직전에 결혼을 했는데요. 신기하게도 이듬해 형부가 다니시던 회사의 일부 부서가 다른 지역으로 근무지가 떨어져 나갔는데 마침 저희 부모님이 사시는 시골의 옆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또 자연스럽게 언니와 형부도 저희 부모님을 자주 들여다보게 됐죠. 이게 뭐냐 하면 서울에 사는 저만 뚝 떨어져 나와서 내내 혼자 지냈다는 거예요. 혼자 서울에서 학교 다니고 직장 잡아서 살아가던 저는 결혼까지 서울 토박이 남자와 하게 됐는데요. 제 남편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정의를 내려보자면 평범함의 극치예요. 난 어디 가서 남들 눈에 띄는 행동은 안 하고 싶더라. 튀고 싶지 않거든. 주목받는 건 사절이야. 그렇다고 해서 남들의 눈에 존재감 없는 사람이 되고 싶다는 소리는 아니야. 나는 딱 중간 영역에서만 살고 싶어. 그런데 혹시 이런 내가 너의 눈에는 너무 재미없어 보일까봐 이게 걱정이야. 오빠가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나 자신감만 잃지 않으면 되지. 내 눈엔 오빠가 최고로 멋진 사람이니까 이상한 걱정 따윈 하지 않아도 돼. 나는 오빠가 늘 무난하기 때문에 바로 그 부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걸? 그렇게 말해주니까 고맙다. 요즘은 자기 개성이 무기라는 시대가 왔다고 하잖아. 그래서 왠지 주눅 들어 있었는데. 채영아, 내가 특별히 잘난 건 없어도 늘 묵묵하게 네 곁을 지키도록 할게. 이곳 하나만은 정말 약속해. 생각보다 평범하다라는 건 지키기도 어렵고 도달하기도 어려운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저는 남편이 무척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아들을 키워낸 엄마라면 대략 결이 비슷한 분이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죠. 모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으니까요. 남편으로부터 모친에 대한 이야기를 가볍게 몇 번 들은 바 있었으나 이상 징후는 느낀 적이 없었고요. 그래서 첫 대면 때 이런 질문을 들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네요. 아가씨, 그 파마 어디서 얼마 주고 했어요? 내가 딱 보니까 머리 만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어디 동네였고 금액이 얼마였는지 내가 알아야 할 듯 싶네. 사실 어머님 뵙기 전에 예쁘게 단장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지난 주말에 집 근처 미용실 가서 했어요. 파마 비용 5만 원이었고요. 기존 머리가 너무 부스스해서 새로 부드럽게 모양을 넣어봤어요. 이상하지는 않죠. 잘 봐주셨으면 해서 머리를 한 거라 어떻게 보실지 궁금하네요. 아가씨 집 근처라면 설마 그 중랑구 오래된 동네에서? 그것도 5만 원? 아유, 에라이. 유행이 지나도 한참 지난 파마를 난 또 어디서 말았나 했더니 역시 나였네. 괜히 촌발 흩날리는 게 아니지. 세련되지 못한 방향으로 머리가 구불거리잖아. 촌딱 대가리에 벼슬로 달면 안성맞춤이겠네. 듣자하니 집이 지방 시골이라고 하던데 그래서 세련미가 떨어지나?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제가 섣불리 당황하거나 화가 난 티를 내기가 어려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지 않게 반응을 해드리기도 어려웠죠. 시어머니 되실 분을 처음 뵌 자리였기에 속으로 만반의 태세를 갖춘 상태였지만 전부 무용지물이 됐던 거예요. 저를 흉보신 것 자체도 놀라웠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일로 금세 무마하시는 게 더 놀라웠던 듯 싶어요. 최대한 예의를 차리려고 지은 저의 멋쩍은 미소를 보시고는 그걸 또 비웃으신 거예요. 아이고, 머리만 문제인 줄 알고 웃어넘기는 얼빠진 모양새 좀 보라지. 유행 못 따라가는 저 블라우스는 또 뭐야? 아우, 세상에 대체 언제적 리본 매듭이래. 촌티가 줄줄 흐르네. 요새 누가 리본 블라우스 입는다고 그걸 떡하니 입곤 꼬라지 하거든.
예비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예비 며느리가 득달같이 따져 물을 자세가 되었겠나요? 저도 겸손하고 참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시어머니께서 초면인 저에게 꼬라지 운운을 하시니 이건 도저히 그냥 들고 넘길 만한 게 아닌 것 같아서 조용히 받아쳤죠. 네? 이건 패션 잡지에서 연예인이 입었길래 따라서 구입해본 건데요. 다가올 유행을 미리 선점한 패션이라고 크게 광고에 걸린 스타일, 그게 바로 이 블라우스예요. 바로 어제도 영화배우가 시사회에서 이 옷을 입고 나왔고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는 흠칫하시며 무한한 기색으로 헛기침을 하시더군요. 어떻게 무말을 하실까 싶었는데 가장 간단하고도 성의가 없는 대처를 해오셨어요. 왜 이렇게 정색을 하고 그래? 내가 아가씨 들으라고 한 소린 절대 아니었고 그냥 혼잣말이었는데 듣고 웃으며 넘기라는 거였지. 젊은 사람이 센스가 부족하네. 당사자께서 그냥 해본 말이라고 넘기시니 어쨌거나 어른 앞에서 제가 더 빠져들기가 어려운 느낌이었네요. 그날 저는 어째서 남편이 튀는 거 싫어하고 평범한 걸 좋아하는지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아졌죠. 자기 모친이 언변에 거침이 없으시고 독특하시기 때문에 자기는 그것에 질려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아졌던 거예요. 별개로 남편은 자기 모친을 굉장히 애잔하게 여기며 책임감을 다해 부양해드려야 하는 대상이라고 여겼어요. 아무래도 시부모님께서 이혼을 하신 게 큰 영향을 끼친 모양이었죠. 시아버지께서 술을 너무 좋아하셔서 시어머니께서 스트레스를 무척 많이 받으셨고 남편이 군대에 있을 때 결국은 시부모님 두 분은 이혼을 하셨어요. 그 시기에 자기가 군복무를 하고 있어서 곁을 못 지켜드렸다고 남편은 안타까워하고 있었죠. 결혼 얘기가 오가던 중에 저는 이런 갈등을 잠시 했어요. 이 남자 마마보이까지는 아니겠지. 시어머니 되실 분이 독특하긴 한데 이게 전부 기우일 수도 있어. 그리고 시어머니와 남편 모두 말수가 적으면 내가 앞으로 심심해질 일이 많을 텐데 시어머니가 활발하신 편이 나한테도 훨씬 나은 쪽일 거야. 고민 끝에 그래도 결혼하는 것에는 문제될 만한 게 없다고 결론을 내렸죠. 참고로 남편의 유일한 형제인 제 아주버님께서는 결혼 후에 제주도에서 쭉 거주 중이셨어요. 형님께서 제주도 분이시더라고요. 형님은 멀리 제주도 사시고 시누이는 존재하지 않고 시부모님은 안 좋게 이혼을 하셔서 교류하는 친척들이 반토막 났고 이렇게 되면 제 시댁은 굉장히 간소한 모양새가 되는 것이었어요. 별로 어려울 것 없겠더라고요. 시간 끌지 않고 저는 빠른 결혼을 이뤄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는 제 결혼 의사를 들으시고 깜짝 놀라셨으나 금세 축복 가득한 허락을 해주셨어요. 흔쾌히 허락해주신 결혼, 행복하게 잘 살아 보이겠다는 다짐을 굳게 했네요. 결혼식 끝나고 정신없는 와중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실 때부터 그 다짐이란 게 사실상 흔들렸지만 말이에요. 아유, 그런데 왜 이렇게 시골 사람들은 뭘 입어도 태가 안 나고 촌티만 줄줄 흐를까? 촌티 때문에 놀라서 예식 내내 표정 관리하느라 혼났네. 촌티요? 어머님 혹시 저희 부모님을 겨냥해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시죠? 왜 아니겠니? 당연히 맞지. 넌 다행히 서울물을 꽤나 먹어서 그나마 시골 기운이 감춰지니 망정이지. 넌 나 같은 시어머니 두게 돼서 영광인 줄이나 알아. 어머님, 속으로 그렇게 생각이 드셨다고 한들 입 밖으로 꺼내실 내용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실언하셨어요. 얘는 뭘 얼굴을 딱딱하게 굳히고 그래? 참나, 그냥 슬쩍 해본 말이지. 매사에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말어. 시어머니의 망언에 저는 정색을 할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을 얕잡아보는 발언이었는데 제가 어떻게 울컥하지 않을 수 있었겠나요? 제가 정중하게 지적을 해드리자 시어머니께서는 무안하단 기색으로 또 그냥 해본 말이라는 핑계를 대시며 황급히 자리를 뜨셨습니다. 저는 결혼식의 최고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신부였기에 워낙 바쁘고 혼란스러워서 더 곱씹어볼 겨를까지는 없었고요. 신혼여행지에서 다시 생각을 해봤을 때 시어머니께서 매우 무례하셨던 건 맞는 것 같아서 이 생각을 남편에게 털어놨어요. 막내딸 결혼식이라고 아침 새벽부터 일어나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 멋지게 꾸미신 우리 아빠 엄마를 향해서 그렇게 촌티 난다고 말씀하신 어머님을 내가 앞으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 일단 내가 대신 미안해. 하지만 네가 알아줬으면 하는 게 있는데 우리 엄마는 말만 가볍게 하실 뿐이란 거야. 안 좋은 의도로 그러시는 게 절대 아니고 습관적으로 말을 툭 뱉으신다는 거지. 진심은 아니셨을 테니까 너도 오해 풀고 앞으로 우리 엄마가 뭐라고 실언을 하시든 한 귀로 듣고 흘려버려.
내가 귀로 들어버린 걸 듣지 않은 걸로 해버릴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드는데 지금 오빠가 진심 어리게 말을 해주니까 동의를 하지 않기가 어렵네. 어머님이 말씀만 그렇게 하실 뿐이고 속으로는 안 그러시다는 거. 일단은 믿어보도록 할게. 나도 살면서 어머님 같은 유형을 겪어본 적이 없어서 좀 낯설은 것도 있는 것 같으니까. 떨떠름하긴 했는데 연애하면서 겪어본 남편에 대한 신뢰가 기본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에 못 치는 제 시어머니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경솔한 것과는 달리 신중한 속을 가지셨다는 시어머니의 깊은 면모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근본적으로 남편하고 시어머니는 결이 다르다는 확신부터 하게 되고 말았는데요. 평범함의 범주에만 속해온 남편과는 달리 시어머니께서는 왕년에 옷가게를 운영하셨던 분이셨어요. 동대문에서 옷을 직접 떼서 파셨대요. 그래서 그런지 꾸미는 것을 좋아하시고 멋쟁이 스타일이셨죠. 끝발 날리셨던 과거야 아무래도 상관이 없었지만 결혼 후 2달 정도가 지났을 때 시어머니의 놀라운 일면을 알게 됐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을 여럿 두고 계셨는데 그분들은 사실상 시어머니의 고객들이셨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께서는 옷이나 가방, 액세서리 같은 오만 것들을 때마다 지인들에게 판매하고 계셨거든요. 어느 주말 시댁이 가던 길이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대형 카페에 시어머니께서 계시더라고요. 댁에 계신 줄 알았는데 지인분들과 여기서 커피를 즐기고 계셨다는 것에 신기해서 저도 모르게 그 안으로 들어갔죠. 근데 커다란 쇼핑백에서 옷을 하나 꺼내시더니 그걸 지인분들께 소개하고 계신 게 아니겠어요? 감쪽부터 다르지? 어? 아이 질 좋은 것 좀 봐. 이거 이 목이며 소매마다 시볼이 다 튼튼하게 들어가 있어. 이런 거 안 사면 바보야 바보. 옷가게들은 이런 게 죄에다 이윤 크게 붙여서 팔기 때문에 이 가격에 못 사. 그런데 내가 최근에 이런 비슷한 거 사거리 옷가게에서 2,000원도 싸게 사는 걸 봤는데. 에이, 이 언니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 그건 이제 이런 거를 베껴서 저렴한 재질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바로 오리지널이라고 하지. 다들 오리지널이 뭔 뜻인지는 알지? 도중에 어떤 한 분이 의문을 제기했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가뿐하게 대처하셨어요. 상황을 보니까 이게 한두 번 진행된 판매가 아닌 게 분명했죠. 저는 왠지 식은땀이 나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시댁에서 봤었거든요. 안방에 딸린 작은 옷방 안에는 오만 물품들이 커다란 봉지에 담겨서 굴러다니고 있었는데 그건 다 중국산이었어요. 그리고 대부분 명품 브랜드들을 흉내낸 가짜, 즉 짝퉁이었고요. 중국산 옷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판매하시는 것도 그랬지만 짝퉁을 명품이라고 지인분들에게 속이시는 것이 더 대단하더군요. 제가 고민 끝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해봤는데 남편은 아예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고 살지 않기 때문에 화들짝 놀라는 남편, 판도라의 상자를 열면 피곤해질 뿐이라는 기색을 보였어요. 곤란해 보이는 남편을 대신해서 제가 직접 시어머니께 여쭤보기로 했죠. 저기 어머님, 제가 일부러 알아내려고 알아낸 건 아니고요. 제 짐작엔 어머니께서 예전에 옷가게 사업을 오래 하셔서 그런지 인맥이나 수완이 좋으신 것 같아서요. 혹시 중국산 저품질 옷이나 가방 같은 것들을 저렴하게 매입하고 국내 생산이나 명품으로 그렇게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잘못하고 계신 건가 싶어서 제가 이 부분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요. 한참 고민을 하며 많은 머뭇거림 끝에 말씀을 드린 것이었는데 시어머니께서는 곧바로 코웃음부터 치셨죠. 갓잔타는 듯이 저를 흘겨보시며 말씀하셨어요. 뭘 그렇게 쪼그라들어 있어? 난 애초에 이런 거 너한테 숨길 생각 없었는데 너무 과분한 특종이라도 잡아서 겁먹은 신입 기자 마냥 어쩔 줄을 모르네? 전부 다 대가리가 부족해서 속여먹기 좋은 것들로만 내가 구성해서 얼마나 청성스레 그 모임 만든 줄 알아? 그것들한테 짝퉁 팔아서 진짜 배기를 사는 게 내 일상의 낙이야. 너 이 나이 먹고 나처럼 활발하게 돈 버는 경우가 얼마나 될 것 같아? 넌 정말 복받은 며느리인 줄 알아라. 너무나도 태어나다 못해 뻔뻔한 시어머니의 반응에 저는 커다란 충격을 입었어요. 하지만 제가 그런 상황을 두고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해야 할지 갈피가 안 잡혀서 미치겠더라고요. 게다가 시어머니께서는 기가 무척 강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이빠른 소리를 꺼내는 과정 자체가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고심을 하는 과정에 침묵을 수긍과 납득이라 받아들이신 것인지 시어머니께서는 점차 제 앞에서 거침이 없어지셨어요. 물건 구매하는 모임에 지인들 욕을 하시는 것까지는 제가 들을 수 있겠는데
제주도에 사시는 저에게 형님 되시는 분의 욕을 하실 때는 좌불안석이 됐죠. 귤 한 박스 보냈다고 하길래 기대했더니 이번에도 또 못생긴 귤들 뿐이네. 에라이, 그것은 꼭 지 얼굴처럼 못생긴 과일만 보낸다니까. 이런 털 떨어진 것에게 우리 장남 녀석은 왜 빠져서 결혼까지 하고 제주도로 가버린 건지. 아유, 난 이게 참 미스터리야. 그러세요? 저 그런데 아까 형님하고 통화하실 때는 형님께 칭찬 일색이지 않으셨어요? 마음에도 없는 칭찬 듣고 헬렐레 해서 이것저것 나한테 보내주는 꼬라지가 얼마나 웃긴데. 가짜 칭찬 몇 마디 해주는 것 좀 어렵지 않어? 시어머니께서 깔깔 웃으시는 모습을 보자 저는 괜히 저와 친하지도 않은 형님께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속이 불편하더라고요. 어두운 진실을 보지 않고 밝은 거짓을 봐야 어머님과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네요. 최대한 시어머니와 교류를 안 하고 사는 것이 장땡이겠으나 종종 저에게 먼저 연락도 주시고 저를 불러내기까지 하시니 제가 온전히 피할 방도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보여지는 걸 중요시하는 분이셨고 자랑하거나 뽐내는 걸 무척 좋아하셨어요. 내일 내가 친구들과 점심 한 끼 할 거거든? 너 거기 나타나서 계산 좀 해라. 내 친구들 앞에서는 무조건 내 말에 절대 복종하고 겸손하고 공손한 모습만 보여야 돼. 내 말에 절대 토달지 말고 반박하는 거 자체가 금지야. 아, 네. 지난번처럼 어머님께 충성하며 눈물겨운 신뢰를 보내는 며느리 역할을 하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어머님,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고 소용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모르면 아가리 닥치고 하라는 대로 해. 내 친구들 앞에서 내가 대단히 위험 있고 엄청난 존경을 받는 시어머니로 보이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네가 알 리가 없지. 끼케야 시골 출신인 그 대가리로 뭘 알겠어? 예? 방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어머님, 저 너무 당황스러워요. 다짜고짜 제가 왜 그런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얘가 또 갑자기 뭘 정색을 하고 그래. 그냥 한 말이야. 깊은 뜻 없고 그냥 입에서 뱉은 말. 정말 시어머니처럼 독특하고 난해한 분은 인생 처음이었어요. 맞춰드리는 것도 버거웠죠. 말씀을 아무렇게 툭 뱉으신 다음 별뜻 없으셨다며 핑계를 대시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거기서 따지고 들면 저만 예민한 사람 되는 거였죠. 시어머니께서는 상황을 그런 식으로 만드시더라고요. 함께 있으면 또 겪으면 겪을수록 피로해지는 기분이 들었네요. 남편은 어쨌거나 우리 엄마라는 명패를 못 지우며 고수하고 있는 입장이었고요. 다른 부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남편이 마음에 들었는데 마마보이 기질이 좀 있어서 이게 저를 곤란하게 만들었네요. 이런 사람에게 제가 자꾸만 시어머니의 나쁜 얘기를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시어머니께서는 멀리 사시는 아주버님보다 가까이 사는 제 남편을 더욱 의지하며 애틋해하셨던 것 같아요. 비록 남편과 하도 성향이 상반돼서 부대껴 지내시지는 못하셨지만 그렇게 며느리인 저와 자꾸만 교류하면서 지내려고 하신 게 아닐까 싶어요. 워낙 독특하신 시어머니셨기에 저는 고부관계가 아슬아슬하다 여겼는데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께서 웬일로 정말 모처럼 서울을 올라오게 되셨어요. 아빠와 절친하신 고향 친구분의 막내 아들이 서울에서 결혼을 하게 됐거든요. 결혼식 참석을 하실 겸 서울까지 올라오신 김에 큰 대학병원에서 검진도 받아보실 겸 그렇게 계획을 짜고 오셨어요. 당연히 묵는 건 저희 집에서 하기로 하셨죠. 부모님이 오신다는 걸 제가 시어머니께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잠시 했는데요. 서울 오시기 전에 통화를 하면서 엄마가 제게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올라가면 사부인도 한번 뵙는 게 나을까? 네 생각엔 어때? 뭐? 엄마가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마음속으론 뵙는 걸로 결정을 해둔 거 아니야? 맞지? 굳이 번거롭게 안 그러셔도 되는데. 아이고 깜짝이야. 우리 딸 눈치가 왜 이렇게 빠르냐? 이왕이면 서울까지 갔는데 사부인 뵙고 인사드리고 식사 자리 가지고 이런 걸 다 하고 돌아와야 우리는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게 맞는 도리지. 내일 사부인께 따로 연락 넣을까 해. 사려 깊으신 두 분의 뜻에 제가 반대표를 던질 수도 없었죠. 결국 저희 부모님은 시어머니께 연락하셔서 서울에서 한번 뵙는 것으로 일정을 정하셨고요. 저희 부부와 함께 근사한 저녁 식사 한 끼를 하는 것으로 얘기가 흘러갔죠.
그때가 금요일 저녁이었는데 하필 남편이 회사에서 일이 터지는 바람에 갑작스러운 야근이 결정됐어요. 남편 빼고 제가 부모님과 시어머니를 모시고 식사하러 갔죠. 평범한 식당이 아니고 서울까지 오신 김에 부모님이 근사한 곳을 경험해 보셨으면 해서 좋은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깐깐하다 못해 유별나신 시어머니의 취향까지 충족시키려면 그 정도는 되어야 별탈이 없겠더라고요. 코스 요리가 나오는 곳이었고 미리 예약해둔 덕분에 야경이 보이는 창가석에 앉을 수 있었어요. 비록 한강 야경은 아니었지만 도심의 불빛 행렬에 부모님은 무척 감탄을 연발하셨고요. 첫 요리가 나오셨을 때는 엄마가 감탄사와 함께 시어머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머나, 음식 담아낸 모양새가 무척 정갈하고 예쁘네요. 그런데 접시가 대야만한 것에 비해 음식량은 가운데 딸랑 한 숟갈 덜어낸 것 같은데 이거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걸까요? 밥 많이 푸고 뚝배기에 찌개 끓어 넘치는 것만이 요리를 담아내는 방식이 아니지요. 여백의 미 모르시나요? 접시에 남는 공간을 느끼며 혀를 살살 달래가면서 살짝만 음식을 맛보는 게 그 음식을 최상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였군요. 아유, 제가 시골 사람이라 확실히 이런 고급 문화를 못 따라가나 봐요. 반면에 사부인께서는 이런 것에 일가견이 있으시고 정말 고급스러우신 것 같네요. 락스리 하시네요. 엄마가 겸손을 발휘하시면서 시어머니를 축혀 세워드렸는데요. 영어 단어를 잘 모르시니까 대략 알고 계셨던 발음에 맞춰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자마자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살짝 흔드시면서 혀를 끌끌 차셨습니다. 저런, 설마 럭셔리라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어디 락스물 타실 일이라도 있으신가? 락스 타령을 하셔서 놀랐네. 모르면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괜히 주체 못하고 입을 놀려서 망신당하는 사람들이 꼭 있다니까요. 테이블 위로 당혹스러운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놀라 굳으셨고 저는 제 귀를 의심하고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어깨를 들썩이며 웃으셨어요. 왜 그렇게 놀라세요? 농담인 거 아시죠? 이게 바로 서울 깍쟁이 유머라고 받아들여 주세요. 정색하지 말고 웃으시면 돼요. 그러자 부모님께서는 어색하게나마 열심히 웃으셨어요. 시어머니를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시는 기색이 제 눈에 선연히 보여서 저는 남몰래 입술을 꽉 깨물었네요. 자리 망치고 싶지 않아서 일단 참았고요. 다음날 일찍 고향 친구분과 산행을 가시기로 한지라 부모님은 그쪽 댁으로 모셔드렸는데요. 도착 직전에 저희 엄마가 차 안에서 시어머니 쪽을 보며 밝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밥 먹으면서도 저는 계속 야경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서울 야경 정말 멋지지 않나요? 그러셨어요? 해 떨어지면 사방이 깜깜한 시골에서 사시니 아무래도 신기해하실 법하네요. 예, 그렇죠. 야경을 더 보고 싶어서 이번에 다 지었다는 그 롯데타워인가 그 높은 곳을 아무래도 집에 돌아가기 전에 꼭 들러보려고 해요. TV에서 소개가 나왔는데 전망대 경치가 예술이에요. 그 타워가 전 세계에서도 뒤처지지 않는다면서요? 기술력이 대단하죠. 대한민국 만세입니다. 엄마가 해맑게 말씀하셨는데 시어머니께서는 피식 웃으신 게 다였어요. 민망해진 제가 도착하자마자 얼른 부모님의 하차를 도와드렸고요. 이윽고 시어머니를 내려드리려 시댁으로 향하는 길 저는 분노가 터져나올 것 같아서 우선은 차분하게 말을 고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덧 시댁에 거의 당도해 있었죠. 그때 시어머니께서 먼저 입을 떼셨어요. 시골 촌것들은 역시 나이구만. 어쩜 이렇게 시골 꾸정내가 풀풀 풍겨오는지 모르겠네. 본질이라는 건 감춰지지가 않는 법이지. 격떨어져서 같이 다니기엔 너무 창피해. 체면 팔려서 어떻게 같이 다닌담. 난 절대 못해. 네? 어머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 부모님 보고 시골 촌것들이라고 하셨어요? 같이 다니면 체면이 팔린다고요? 어머, 그냥 솔직하게 말 좀 한 것 가지고 넌 단박에 발끈하고 그러냐? 눈은 또 왜 그렇게 지켰어? 시애미 앞에서 며느리가 어디 감히 누나를 마음껏 부라려? 실언을 넘어서 망언을 하셔놓고서도 코웃음만 치시는 시어머니를 보면서 제 심장이 거세게 뛰었습니다.
그간 시어머니께서 거의 습관적으로 무례한 언사를 일삼는 것을 보아왔으나 진이가 어찌됐든 장모님께서 악의가 없다고 둘러대셨으니 며느리 된 입장에서는 잠시만 불쾌하고 말릴 정도로 여기는 게 가장 쉬운 길이었거든요. 애써 들쑤시기보다는 저만 그 순간을 꾹 눌러 참으면 장땡이라 여겨왔죠. 분란 만드는 걸 회피하는 성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을 비웃는 시어머니의 태도만큼은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번 건 말씀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치셨어요. 어떻게 자식 앞에서 그 부모 흉을 보실 마음이 드신 건가요? 해서는 안 될 말씀을 하셨다곤 생각 안 드세요? 촌것들에게서 난 촌것이라 그런지 앞뒤 안 재고 들이박는 폼이 꼭 시골 촌딱이 따로 없나? 아이고, 네 부모는 시골에서 처박혀 있을 것이지 괜히 서울로 와서 이렇듯 사람을 귀찮게 만든다니? 하여간 구질구질한 것들. 상종을 말아야 돼. 시어머니께서는 진저리 치시며 차에서 내리셨고 차 문을 거세게 닫으신 뒤 시댁으로 휙 들어가 버리셨어요. 남겨진 저는 손이 아플 만큼 핸들을 꽉 쥐고 있었죠. 그때 저는 제 모든 사력을 다해서 시어머니께 이 수모를 갚아주기로 결심했습니다. 모름지기 눈에는 눈, 이에는 이인 법이었는데 제가 이것을 왜 간과하고 살았는지 모를 일이었죠. 이틀 뒤 저는 일부러 시어머니께 자세를 낮추는 척하며 운을 띄웠죠. 어머님, 지인분들하고 모임 이번에도 수요일로 잡으세요? 제가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오후에 시간이 괜찮거든요? 혹시 어머님 댁으로 모임 장소를 잡으시게 되거든 알려주세요. 뭐? 얘가 뭘 잘못 먹었나? 그걸 알아서 뭐 하려고? 왜? 너도 참석하고 싶으니? 사실은 제가 요즘에 손님맞이 요리법 이런 거 보면서 혼자 익히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댁에서 모임을 한다고 하시면 제가 가서 요리라도 해드릴까 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제 넘었나 보네요. 시어머니께서는 애써 춤추는 입꼬리를 참는 눈치셨어요. 제가 당신께 승복을 한 것으로 받아들이신 게 확실했죠. 남들에게 뽐낼 기회를 놓치실 분이 아니셨기에 아니나 다를까 다음 날이 되자 모임 장소가 시댁으로 정해졌다는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저는 작정을 한 채로 당일 시댁으로 향했죠. 미리 어느 정도 집에서 만들어 놓은 요리들을 챙겨온 것처럼 꾸몄으나 사실은 마트에서 구매한 것들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런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께서는 총 8분 되시는 지인분들께 어깨에 힘주며 자랑을 해대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참하고 요리에 재능 있고 고분고분하고 시어머니 알기를 하늘같이 알아. 얼마나 나한테 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 모를 정도야. 가끔은 미안할 지경이라니까. 역시나 지인분들은 전부 시어머니를 선망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셨어요. 저마다 요리 솜씨가 일품이라면서 고개들을 끄덕이셨고요. 저는 차분한 미소로 일관하며 때를 기다렸어요. 이윽고 시어머니께서는 유럽에 본사를 둔 신상 명품 액세서리에 대해 열변을 시작하셨는데 귀를 쫑긋하는 지인분들을 쫙 둘러본 제가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유럽 현지에서 공수해 오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전부 중국 공장에서 생산하는 것들 아니었어요? 넌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중국 공장이라니. 모르면 가만히 있어. 명품 얘기하는 자리에 시골 출신이 함부로 끼어드는 거 아니야? 네? 중국의 생산 공장은 도심에 있기 어려우니까 그럼 중국에서도 시골에 있을 텐데. 그럼 그 명품 짝퉁이나 저나 똑같이 시골 출신 아닌가요? 그리고 저 어머님께서 하시는 얘기 뭔지 모르지 않아요. 오히려 잘 알고 있죠. 어머님께서 그동안 여기 계신 이분들을 짝퉁도 구분 못하는 호구 등신들이라고 실컷 욕하며 비웃으신 거 제가 다 들었는걸요. 호구 등신들에게 짝퉁 판매하시는 게 어머님의 명품 사업이니까 이만하면 제가 잘 알고 떠드는 거 맞지요? 네가 어떻게 지금 그런 말을... 아니야. 다들 오해 말어. 나 그렇게 쳐다볼 거 없어. 전부 오해고 거짓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정신이 살짝 오락가락해서 그래. 얘가 정신과 약 먹고 있는데 오늘은 먹을 시간 놓쳤나 보네. 이걸 어째? 깜짝 놀라신 시어머니께서 횡설수설하며 변명을 급히 늘어놓으셨지만 지인분들은 이미 하나같이 표정이 싸늘하게 식어 계셨어요. 지독한 충격과 배신감이 어린 눈빛들을 하고 계셨죠. 저는 그 사이에서 최대한 어리숙하고 착한 얼굴을 하며 추가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해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닌데
호구 등신들에게 짝퉁 팔아서 진짜 명품 살 때가 가장 행복하고 보람 넘치는 순간이라고 어머님께서 분명 그렇게 중얼거리며 웃으시는 거 제가 보고 들었어요. 역시 어머님 보통 분이 아니신 것 같아요. 마치 범죄 영화에 나올 법한 천재 같으셔요. 중국산 해진 가죽을 세월에 멋스럽게 변색된 이탈리아 명품 가죽이라고 속여서 판매하신 업적은 정말 경이로울 정도라니까요. 너 그 입 당장에 안 닥쳐? 너 지금 대체 누구 편이야? 그딴 개소리 늘어놓고도 네가 무사할 것 같아? 어디서 경우 없게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함해? 응? 당장 허언했다고 밝히고 사과해. 저는 나쁜 마음 가지고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아는 사실을 그냥 한번 입 밖으로 꺼내봤을 뿐인데 그게 그렇게 죄가 되나요? 어머님 너무하세요. 저는 호구 등신들을 등쳐먹는 어머님이 너무 대단하셔서 뽐내고 싶었을 뿐이에요. 제가 울상을 꾸며낼 때 시어머니께서는 뒷목을 잡으셨어요. 그리고 지인분들은 거의 동시에 시어머니를 향해 달려들고 삿대질을 해대며 소란을 벌이셨습니다. 순식간에 시댁 거실이 아수라장으로 변모했어요.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든가 당장 돈을 전부 토해내라는 지인분들의 고성이 쩌렁쩌렁 울려댔죠. 어떤 한 분은 시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으셨어요. 그러자 시어머니의 비명과 거센 발버둥까지 추가돼서 더욱 난장판이 됐죠. 저는 이런 상황에 어쩔 줄 모르는 순진하고 답답한 며느리인 척 지인분들의 거센 추궁을 당하며 울부짖고 있는 시어머니를 돕지 않고 주변만 어슬렁거리며 울먹였습니다. 30분이 넘는 큰 소동 끝에 다음 주까지 보상안을 제시해오겠다는 시어머니의 확실한 답변을 들으시고 나서야 지인분들은 어려운 발길을 돌리셨고요. 다들 나가시면서 저를 한 번씩 쳐다보시더라고요. 마지막에 나가신 분은 저를 향해 입모양으로 고마워요 라고 전해주셨는데 저는 살짝 고개만 끄덕여드렸죠. 그리고 넋이 나간 채 머리가 산발이 돼서 거실 바닥에 주저앉고 계신 시어머니께 다가갔어요. 부축을 해드리려고 했는데 제 손길을 거칠게 쳐내시더라고요. 이런 빌어먹을 걸 봤나? 내가 이런 거 힘들게 쌓아온 공든탑을 네가 한 방에 무너뜨려? 너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이런 미친 짓을 벌인 거야? 당신께서 제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내신 것, 그리고 지인분들을 농락해오셨다는 분명한 사실을 시어머니께서는 완벽하게 간과하신 모양이었어요. 스스로 벌이신 죄와 잘못은 전혀 염두에 두고 계시지 않았죠. 그래서 저도 아무것도 모르는 척 울먹였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는 그냥 갑자기 입에서 말이 나가길래 그렇게 뒀을 뿐이에요. 저도 제가 무슨 소리를 한 건지 모르겠어요. 입에서 말이 툭 나가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누굴 때린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죄를 지은 것도 아니니까 괜찮은 거 맞죠? 뭐라고? 너 지금 설마 내가 네 부모 흉 좀 본 거 가지고 앙심 품고서 나한테 이러는 거야? 아무것도 아닌 일이었느니 그걸로 속 좁게 굴다니. 역시 촌스럽고 꽉 막힌 시골 촌년이 따로 없네. 내가 쌓아온 걸 단번에 무너뜨리고도 네가 내 며느리로 계속 있을 줄 알았다면 오산이야. 내가 너 가만 안 둬. 어머님, 눈가부터 닫고 말씀하세요. 머리도 산발인데 마스카라까지 다 번져서 좀 무서워요. 병든 판다 같아요. 지금 가급적 거울 보시기 전에 심호흡 먼저 하시고요. 제가 일부러 조심스러운 표정을 꾸미며 말씀드렸더니 시어머니께서는 주먹으로 당신의 가슴을 퍽퍽 치셨어요. 그러더니 이내 손에 잡히는 것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던지셨죠. 엄청난 비명을 지르며 물건을 던져대시길래 저는 슬쩍 시댁을 빠져나왔습니다. 뒷정리도 안 하고 나오게 됐으니 아주 좋은 퇴장이었네요. 그날 밤 형님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남편은 저와 붙어 있으니 시어머니께서는 우선 형님을 통해 저에게 공격을 하고 싶으신 모양이었죠.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기에 저는 여유롭게 형님의 잔소리를 우선 들어드렸어요. 어머님께서 성격이 좀 괄괄하시긴 해도 누구보다 며느리 사랑은 넘치시는 분이야. 그건 내가 보증해. 오늘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상황이 어땠는지 자세한 내막까진 내가 모르지만 동서가 너무 생각이 짧게 군 건 아닌가 싶네. 어머님께 정중하게 사과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동서, 가급적 내일 아침에 당장. 형님, 자세히 모르시면서 의견부터 얹으시는 건 너무 섣부르신 것 같아요. 그리고 형님이 한 가지 오해를 하고 계세요. 제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내가 오해를 하고 있다고?
동서, 갑자기 그게 뭔 소리야? 제가 일부러 드리려고 드렸던 건 아니고 어머님께서 워낙 말씀을 장소와 때를 안 가리고 하시니까 그래서 들은 건데요. 형님 욕 어마어마하게 하셨어요. 집안 장남을 섬으로 데려가서 짜증나 죽겠다는 말씀은 워낙 입에 달고 사셔서 새삼스러울 것도 없고요. 형님께서 보내주시는 귤 같은 과일들도 백화점에 납품할 만한 최고급 상품으로는 한 번도 받아본 적 없으시다면서 어머니가 얼마나 짜증을 자주 내셨나 몰라요. 제주도로 계절마다 초대해서 대접 좀 해줄 것이지 한 번을 그러질 않는다면서 이런 개념 없는 종자를 괜히 맏며느리로 드렸다고 근처에 살았다면 귀싸대기를 100번도 더 갈겨줬을 거라고 어머님께서 그런 말씀을 꽤 하셨어요. 동서, 지금 그 말들 전부 사실이야? 얼른 대답해봐. 그게 다 정말이냐고. 제가 왜 거짓말을 하겠어요. 어머님이 무슨 의도로 그런 말씀들을 하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형님이 너무 안쓰럽게 느껴져서 그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형님께서는 즉각 통화를 종료하시더니 엄청난 행동력을 보여주셨어요. 다음날 새벽 6시 비행기로 서울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시댁으로 쳐들어가셨죠. 제가 그 상황을 안 건 시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아이, 너 대체 준이애미에게 무슨 소리를 해놓은 거야? 지금 준이애미가 제주도에서 올라와 있어. 지금 죽기 살기로 나한테 덤벼드는데 너 당장 와서 직접 수습해! 횡설수설 급하게 말씀하셨지만 저는 내용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네요. 갈까 말까 고민하다가 현장이 궁금해서 시댁에 가봤어요. 형님께서는 가실 채비를 마치신 상태였는데 시어머니께서 울고불고 난리를 치시며 형님을 붙잡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안 된다, 준이애미야. 앞으로 날 안 보고 살겠다니. 네가 그렇게 나오면 애처 갈아서 제주도 섬까지 널 따라 기어들어간 우리 장남은 이건 안 될 일이야. 네가 날 안 본다고 하면 우리 장남도 네 눈치 보느라 날 한 번도 안 보고 산다고 할 게 분명하단 말이야. 그러니 절대로 안 돼. 제발 네가 나 한 번만 용서해 주렴. 내가 네 욕한 건 맞는데 나쁜 의도는 없었어. 재작년에 어머님께서 다른 사람한테 보낼 문자 저한테 잘못 보내신 적 있었죠? 제주도 사람하고 사돈 맺으면 장점은 적고 단점은 많다고요. 이거 분명히 제 친정 부모님을 겨냥하신 발언이었고요. 제주도에서 말이나 타고 귤이나 따고 자란 며느리라 그런지 대화가 잘 안 통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이건 제 욕이었죠? 저 그거 보고서도 당황스러운 거 감추고 지냈어요. 그런데 저랑 저희 집안 욕을 계속 해오셨다고 하면 이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어머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뵐 일 없습니다. 형님은 경험에 전적이 있으셨던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제 말을 듣고도 곧장 분노가 치밀어 오르신 거였겠지요. 일 때문에 형님은 곧장 제주도로 돌아가셨고요. 시어머니의 우려는 곧 실현됐어요. 애처가신 아주버님께서 형님의 분노에 함께 분노하신 거예요. 형님의 화가 풀릴 때까지 시어머니를 뵙지 않겠다 하셨다고 하네요. 아주버님께서 시어머니께 연락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걸 저는 형님을 통해 들었고요. 그때 제가 형님께 시어머니로부터 당한 부모님 모욕을 전해드렸어요. 듣고 나시더니 무척 화를 내주셨고 시간 나면 제주도로 오라고 비용 모두 부담하겠다며 형님께서는 진심 어린 제안을 해오셨어요. 말씀만으로도 감사하더군요. 지인들 사이에서 거의 대장을 넘어선 여왕으로 군림해 오셨던 시어머니께서는 그 권력을 잃고 평판이 곤두박질치고 고소당할 두려움에 시달리고 이제는 맏며느리에게 미움을 사서 장남에게 외면까지 당하자 정신이 완전 나가버리셨어요. 이죽거리며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을 쉽게 비웃던 그 면모는 온데간데 없었고 눈빛이 악에 받쳐 계셨죠. 연락을 안 받았더니 저를 찾아오셔서 절 때리며 이렇게 외치셨어요.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되바라진 촌것을 내가 잘못 집어내들여서 모든 걸 말아먹게 됐구나. 너처럼 입속에 혀 간수 못하는 경박한 게 또 있을까? 이딴 걸 며느리로 삼았다니 속아 넘어간 내 자신이 원통하다. 원통해. 어머님, 제가 원래 이런 건 아니었고 어머님 따라서 입속의 혀를 어떻게 굴어야 하는지 배웠을 뿐이에요. 사과하지 말 것, 망설이지 말 것, 거침없이 떠들 것 이런 걸 핵심으로 두고 어머님을 따라해봤어요. 이 망할 것이 아직도 가정스럽게 혀를 놀리려고 들어? 오냐, 내가 오늘 너 가만히 안 둬. 날 망쳐놓고 너만 아무렇지 않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둘 것 같아?
시어머니께서 제 멱살을 잡으시고 짤짤 흔들었는데 저는 일부러 그 거친 손길에 대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날 남편이 귀가할 때를 맞춰서 집에 돌아왔기 때문이었죠. 시어머니의 매서운 손길에 당한 제가 바닥에 엎어졌을 때 현관문을 열고 들어온 남편이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여전히 격양된 채 저에게 욕을 퍼붓고 계신 시어머니를 남편이 경악한 표정으로 쳐다보더니 참담하다는 듯이 외쳤죠. 엄마,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우리 아들, 이제 온 거니? 퇴근하고 왔구나. 이 상황은 그러니까, 오해야. 얘가 지멋대로 엎어지더니 이렇게 지랄을 떠네? 그동안 엄마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엄마 유별난 성격이나 가치관, 그런 것들이 저와는 너무 맞지 않았고 버거워서 저는 엄마처럼 살지 않는 것이 어렸을 때부터 제 인생 목표였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엄마를 존경하는 마음만은 유효했다고요. 그런데 자꾸 인간적인 실망감을 안겨주시네요. 이 사람 엄마 며느리이기 전에 제 아내입니다. 남은 평생은 제 아내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남편으로 그렇게 지내고 싶네요. 엄마, 죄송한데 나가주세요. 지금은 엄마를 보고 싶지가 않아요. 거짓말이지? 그냥 해보자는 말인 거지, 우리 아들. 어떻게 엄마를 내쳐? 하지만 시어머니의 간절한 물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천천히 다가온 남편은 시어머니를 지나친 채 저를 부축해줬죠. 저에게 위로를 건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시어머니께서는 망연자실하셨어요. 텅 빈 눈빛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죠. 그때의 모습은 사형 선고를 받은 사형수 정도로 묘사가 될 것 같네요. 남편의 굳센 외면에 버티지 못하시고 시어머니께서는 쓸쓸하게 퇴정을 하셨습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치 있게 쥐고 있던 모든 것들을 놓친 채로 말이죠. 남편과 저는 심도 깊은 상의를 거친 끝에 이사를 결정했어요. 시댁에서 멀어지기로 했죠. 이제는 남편도 더 이상 시어머니의 유별난 성정을 모른 척하며 살기 어려워진 거였죠. 그 후로 시어머니께서는 외롭고 힘들다며 절절한 호소를 몇 번 해오셨고요. 그간 심보 못되게 살아온 순간들을 후회한다는 식의 말씀도 하셨지만 다시 뵙고 싶진 않더라고요. 시간 날 때 제 친정에 가버릇했더니 남편은 어느새 가족에 넘치고 단란한 제 친정의 모습에 더 익숙해지고 말았어요. 친정 식구들과 점점 가까워졌죠. 제주도에 아주버님과 형님을 뵈러 갔을 때도 저희 부부는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갔답니다. 양가 가족들이 한데 어우러져 지내는 와중에도 시어머니 한 분은 빠져 계셨지요. 새치혀로 흥한 자, 새치혀로 망한다고 하죠. 이런 이치를 시어머니께서는 비싼 값을 치르고 깨우치신 셈이 됐어요. 여러분도 주변에 말을 아무렇게 하는 사람을 두셨나요? 그렇다면 어떻게 상대하고 있는지 궁금해지네요.